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틀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였죠. 자, 이제 내년부터 코스피 3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죠.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 중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또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 주식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도 하루 만에 16만 명 나온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도 한 2만 명, 독일에서도 한 15,000명 이렇게 정말 많은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확산세 이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앞서 글로벌에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루 최대 16만 명까지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1만 명 이상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7일 일주일 평균 환자들도 13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사망자 수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이제 1,700명이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금 사망률도 좀 많이 높아졌다는 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 휴교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또 한 번의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이제 시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확진자 수 역시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피크에서 살짝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에서 지금 야간 통행 금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방역 체제를 이 주장을 행하고 있었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패닉이 좀 나온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지금 현재는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쪽에 이제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일본의 내년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무산 위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IOC가 지금 일본 정부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도쿄올림픽을 열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올림픽 관련해서 예매했던 티켓은 지금 계속 환불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쿄올림픽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이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일본 역시도 지금 거의 3차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도쿄에서도 하루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기세로 가고 있으면서 확실히 일본도 지금 상황은 또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가 방역 청정국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10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이 경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 쿠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코리아 페스타인가요? 예, 이 그 셀 페스타에 또 이제 숙박업소들 관련해가지고도 좀 나오기도 했고,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또 이렇게 외식 할인 그 이벤트가 또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좀 무색하게 지금 다시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이 한 번 400명 정도 확 급증했다가 그리고 이제 추세가 좀 꺾였었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평이하게 가다가 한 번에 확 급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상승세를 커브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다 2차 팬데믹일 때 가다가 커브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확 지금 꺾여 있는 그 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5단계 격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추가 격상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글로벌적으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경계감이 많이 좀 느슨해졌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조차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긴장의 끈을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건가가 가장 좀 어찌 보면 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또 화이자가 백신 최종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에 종식되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특히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거 백신 나와도 이 단기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큰 기업들이 거대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만 사태급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현금 보유를 또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제 시장이 조금 이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이런 간염학 관련해서 이제 그룹급 인사들이 이야기가 인터뷰를 보면 이번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 겨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백신이 나오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 올 겨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최종적으로 유통되고 접종까지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이 시기는 올 겨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 최소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고 상대적으로 이 그러니까 크게 피크를 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커브가 꺾이는 시점, 급격하게 꺾이는 이 타이밍은 결국에는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은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지금 뜨겁게 진행이 되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이 미국 선거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회에도 아직까지 상원이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회 논의도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 결국에는 추가 부양책은 1월 달 정도가 되어야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예전 같은 다시 급락세로 다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건 시장의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 정책 역시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규모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의 코로나 이 확산세는 bad is good이라는 거죠. 즉 나쁜 게 오히려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 코로나와 관련된 확산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을 다시 추세 하락으로 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이로 인해서 유동성은 조금 더 커진다. 내년도 시장의 판은 조금 더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고 대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니스탁에서는요, 글로벌한 코로나 재확산 상황 자세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오늘의 주요 섹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주식과 결혼 시간 통해서 이 농업이라는 섹터를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뭐 비슷할까요? 오늘 초점을 맞출 섹터는 바로 곡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주식과 결혼 오늘의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이 곡물로 잡아봤습니다. 뭐 밀이라든지 콩, 옥수수 이런 게 있을 텐데 요즘에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요? 네, 오늘도 농업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좀 농업 쪽을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그렇고. 차도남 이제 차도녀의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농협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 쪽으로 많은 요즘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만큼 최근에 이런 이 농업 쪽에 특히 곡물 관련 부분에 이벤트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선물 시장에서 지금 곡물 가격들이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콩, 옥수수, 밀, 보리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그 상승 폭이 꽤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우려감이라든지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뭐 ETF라든지 관련된 자산들의 지금 수익이 굉장하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나름 좀 저희가 기쁜 부분이 저희가 이거 한 5월 달에 제가 곡물 관련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쵸. 그때 저희가 한번 제가 이 코덱스 콘선물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실전 저희 매매 방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 코덱스 콘선물과 관련된 부분을 ETF를 상품을 많이 좀 투자를 했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곡물 가격 그때 당시 코로나 이후에 곡물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곡물 가격이 사상 최저치 수준이라서 지금은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올 여지가 높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압박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곡물의 방향성이 또 우상향해가지고 일단 다행스럽게 봅니다. 나중에 곡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또 더 올라갈 여지는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뭐 저희가 뭐 그래프적인 차트적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이후에도 지금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농산물, 곡물의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거의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콩 같은 경우에도 콩 가격이죠. 콩 선물 가격도 저는 2016년 통밀인 줄 알았어요. 통밀. 콩이죠. 예. 네, 콩. 네. 예, 통밀은 이게 빵 만들 때 하는 통밀인데 제가 오타 빵을 드시다가 뭐 자료를 만드셨나 봐요. 콩입니다. 콩. 네. 콩, 밀, 옥수수. 네. 옥수수가 지금 최근 6개월간에 각각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했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유엔에서 매달 이제 뭐 곡물 가격 지수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식료품 같은 경우에 가격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지수가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곡물이 계속 차트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차트가 보여지고 또 있습니다만 네. 지금 콩이 이제 급등을 했죠. 네, 지금. 지금 밀, 옥수수, 대두 가격들 다 지금 보시면 바닥 다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요?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료품 가격,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식량난이 네.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유엔의 그렇죠. 여기 나오죠. 기아 팬데믹이라고. 그렇죠. 식량 계획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을 지난달에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이어서 기아 팬데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곡물을 수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뭐 굶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에 생산량도 좀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 체인들이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곡물의 생산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한 주된 이유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복합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프가 네, 이유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기후 영향. 네, 역시 이거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농작물의 이게 수요와 공급 논리도 있지만 농작물의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기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날씨죠. 아무래도 공산품은 사실 이렇게 공급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맞추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좀 막 공급이 과잉이 되면 좀 재고 조정을 통해서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농작물이라는 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작황이 안 돼 버리면 공급량이 많이 못 늘리는 거고 또 줄이고 싶은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내가 소위 말하면 물론 뭐 밭을 농사를 안 할 수는 있지 않냐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농작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키워 놓는데 그러면 비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흉년이 되기를 또 비를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라서 이 공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영향이 농산물 가격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후가 농작물이 작황을 하기에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올 겨울 또 우리 그 라니뇨인가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따뜻하죠. 기후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라니냐인가요? 예, 뭐 하여튼 그걸로 조금 더 어렵게 지금도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확실히 저희가 뭐 글로벌적인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묻힌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올해 좀 이상 기후 현상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전 세계 글로벌 수출입에 이제 1위를 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또 이상 기후가 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지의 45% 정도 가뭄 현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던 2014년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지금 그때는 뭐 제가 이 토마토 쪽에서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제가 매일 들고 나온 표가 있었어요. 네. 캘리포니아 가뭄 지수. 제가 그때 계속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가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태풍 피해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미국도 역시나 지금 해안가 지역에 이상 태풍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네. 다른 데보다 또 빨리 내린 지역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좀 글로벌적으로 좀 지구 온난화가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게요. EU에서 이제 지구의 기온을 관측하는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함으로써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는 것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농작물의 수확 작황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주식학개론에서도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름에 지금 홍수 네, 많아서 홍수 저쪽에. 피해가 꽤 많았거든요. 양쯔강 유역에서의 폭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기가 완전 곡창지대니까. 그렇죠. 그쪽에서의 지금 뭐 작황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 관련된 축사 같은 부분도 다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도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왜 코로나가 퍼졌는데 질병이 퍼졌는데 왜 곡물 가격이 상승했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공급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공급적인 면에서 글로벌적인 유통망,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동을 제한을 뒀고 또 해운 같은 부분에서 운송 쪽에서 네.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는 운송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못 보내고 있다.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자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도 차라리 운임이 비싸지니까 네. 저희가 해운 운임도 비싸지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비싸게 보내느니 그냥 안 보내겠다, 안 팔겠다 해가지고 마진이 안 남으니까, 네. 그렇죠. 한쪽은 또 쌓여가고 있는데 또 한쪽은 이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에 좀 붕괴가 생기면서 이쪽에서의 지금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곡물을 수출을 할 때 이게 이제 일반 소위 말하면 컨테이너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건화물들 뭐 석탄이라든지 철강석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운 운임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뭐 물동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해운사 입장에서는 지금 회전율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배를 운송하는 속도도 좀 느리게 하고 있고 텀도 좀 길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우리 해운 할 때 네. 블랭크십이라고 해서 네. 원래 실제로는 안 갔는데 그 장부상으로는 간 것처럼 그냥 7대가 간 것지만 실제로는 한 대에 몰아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공산품은 상관이 없어요. 운송되는 시간이 지연돼도 상관이 없는데 곡물은 안 되거든요. 그쵸. 곡물은 특히 해상 운송을 하면 습기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운송되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이 곡물이 뭐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곡물을 수출하는 데는 환경적인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또 곡물 가격 자체가 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곡물을 수확을 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도, 이쪽에서의 네. 그렇죠. 이동도 필요한데 이런 이동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작황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 쪽에서도 뭐 외식은 줄어가지고 외식업에 대한 뭐 우려감은 있었지만 최근에 뭐 홈밥 쪽이라고 그렇죠. 해서 집에서 밥 먹는 거죠. 네, 집에서 가정식,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해서 드시는 수요가 더 증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식료품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계란을 비롯해서 이런 뭐 옥수수 예, 다 스테이크 가격이 같은 것들 뭐 육류 소비가 많이 늘었겠죠. 네, 집에서 그래서 밥을 이걸로 먹었으면. 인한 식료품 가격의 상승들. 네, 그래서 빵도 많이 뭐 먹었을 거고요. 맞아요. 빵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뭐 광군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가 또 진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돈 업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양돈 업계가 회복이 됐을 때 곡물 가격이 상승하냐라고 봤을 때 양돈, 그러니까 돼지나 소들이 먹는 사료가 네. 곡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맞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다가 그걸 다시 또 회복해서 또 돈사가 좀 많이 이제 이 생돈 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돼지 사유하는 게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사실 원래 짬을 먹이는 걸 많이 줄이고 사료를 많이 먹였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료도 많이 이 짬을 우리가 짬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남은 거 쓰레기, 네. 그걸 많이 먹여서 키우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병에도 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는 사료 먹이는 이 소위 말하는 돈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사료 수요도 늘어나고 이 사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돼지의 돈육 두수 이제 자체를 봤을 때 중국 쪽에서의 수요 회복이라든지 소비가 중요한데 왼쪽에 그래프도 보시면 이제 돼지고기를 얼마큼 많이 소비하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많죠. 그래서 중국 쪽의 시장에서 이런 가격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뭐 참고가 되시라고 준비한 표인데 양돈을 할 때 양돈하는 그 공급 체인을 보시면 사료의 원료들이 다 이제 곡물입니다. 그렇죠. 대두, 뭐 콩 있고요, 옥수수 있고요, 뭐 대두밥 같은 경우 다 곡물이기 때문에 양돈 중국에서의 양돈 업계가 살아난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제 양돈업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방금의 기후 현상에서 중국이 홍수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그 홍수 피해를 본 지역에 또 양돈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가구를 다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돈업이 살아나면은 여기에 쓰이는 곡물들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에 중국에서의 지금 대두라든지 대두밥, 옥수수의 가격 추이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선물 가격 추이랑 비슷해요. 쭉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여기에 덩달아서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잘 키울 수 있게 발육을 좋게 할 수 있게 하는 첨가제 같은 부분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중국에서의 지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도 곡물 가격이 상승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식물성 식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이 아니라 이제 식물성, 이제 건강을 생각을 하고 베지터블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서요. 맞아요. 최근에는 뭐 거의 뭐 비건족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는 비욘드 미트까지 상장도 됐고. 맞아요. 네. 제가 근데 안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은 좀 안 나오긴 했던데. 네. 그렇죠. 비욘드 미트가 올해 실적이 안 나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본능이 깨어났나 봐요. 야채로는 못 먹고 살겠다.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평온할 때는 얘가 그래도 비건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되니까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육류 소비가 늘어났나 봐요. 네. 3분기 실적 발표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사실, 저희도 이제 사실 실전 매매에서 비욘드 미트를 물론 뭐 저희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좀 관심을 가졌었고 또 매매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좀 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좀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거의 164%쪽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 식물성 이 식품 시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왜 콩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렇죠. 실제로 고기가 아니라 이제 콩을 가지고 고기처럼 만든 건데 뭐 여러분도 맛은 아실 겁니다.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네. 고기가 콩고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성 고기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프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 식물성 식품이 유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기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고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좀 뭐랄까 글로벌적인 투자도 트렌드,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부분들이 곡물이기 때문에 뭐 콩, 옥수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하며 같이 곡물 가격도 상승을 했다. 여기에 또 기여가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음 그림도 준비를 했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비욘드 미트 나오네요. 예. 네, 정말 작년까지 작년에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도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관련된 수익금도 많았을 텐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여기 왔어요. 투자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좀 주춤했어요. 영업이익률도 성장률도 보시면 살짝 주춤한 느낌이 네.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은 뭐 잠재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역시 곡물 가격에 기여를 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전 이 부분도 조금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곡물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2014년도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남미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곡물량 10배가 동물이 먹거든요. 돼지랑 소가 먹습니다. 근데 돼지, 소 먹는 양의 40배를 자동차, 이 바이오 관련 이 엔진 이쪽으로 다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바이오 연료가 좀 각광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곡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화석 연료나 뭐 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탄소 연료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거죠. 제가 뭐 좀 도움이 되시라고 바이오 연료의 뭐 종류라든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이 있고요. 그다음 그렇죠. 바이오 에탄올이 네. 있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연료 같은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비슷한데요. 바이오 디젤은 이제 식물 안에 자체적으로 기름이 있는 거, 약간 유성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그렇죠. 뽑아내는 게 바이오 디젤이고요. 바이오 에탄올 경우에는 당으로 해서 그렇죠. 에탄올을 뽑는 거죠. 소주 만드는 거, 소주. 맥주나 소주 만들듯이 생각하시면 소주 될 것 만드는 같아요. 거, 소주.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들을 전분을 전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 전부 다 전분에서 저기가 다 소주 재료들이잖아요. 소주, 그렇죠. 맥주 재료들, 밀, 그다음에 감자, 그다음에 뭐 옥수수 다 소주 뭐 이렇게 술 만드는 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추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을 혼합해가지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했죠. 그렇죠. 예, 최근에. 바이오 여기 연료를 좀 더 함유량을 늘리겠다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뭐 3점 몇 %인가요? 근데 이걸 5%까지 좀 의무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맞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더 상용화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좀 더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수요를 증폭을 시킬 것 같으니까 이 시장에서 쓰이는 그러면 주요 원료가 보시듯이 옥수수, 곡물, 콩, 예, 예. 콩, 옥수수, 곡물. 콩, 뭐 밀이잖아요. 밀, 예. 예, 곡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뭐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곡물 가격이 당연히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이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또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뭐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그리고 코로나 이래서 곡물이 점점 더 희귀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찾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죠. 중국에 돼지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곡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고기보다도 식물성 식품을 찾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거든요. 플러스에 바이오 연료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또 공급에 비해서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관련된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저는 곡물 이야기를 할 때 뭐 항상 가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 관련 쪽이 좀 명확하다라고 그쵸. 해서 예, 뭐 주식학 개론에서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예, ETF 가. 코덱스 예, ETF 콩선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그다음에 JC 케미컬, 그다음에 풀무원인데요. 일단 먼저 이제 코덱스 콩선물부터 보겠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콩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바이오 디젤에도 주 원료로 쓰이고 그다음에 사료에도 대두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미국산 또 콩 수입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콩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콩이 상승했을 때 어떤 걸 투자하면 될까? 콩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콩에 투자하는 게 가장 그쵸. 네, 네.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이게 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이제 대두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대두를 투자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 선물이 좀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만기도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좀 나는 좀 까다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코덱스 콩선물이라는 ETF가 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보고요. 농산물 관련 ETF는 뭐 주요 지금 증권사별로 ETF로 꽤 있습니다. 뭐 사실 미래석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투자증권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명확하게 콩이 조금 더 가격에 곡물 상승 가격에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나머지들은 전체적인 농산물 자체를 평균으로 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은 이 콩선물 대비해서는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덱스 콩선물이 오히려 농산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로는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해외 쪽 ETF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배짜리도 있습니다. 3배짜리도 있는데 뭐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조금 접근하시기가 그래도 용이한 건 해외 쪽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3배짜리를 하셔도 되고요. 국내 쪽에 그냥 나는 해외 쪽 하는 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콩선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지바이오 볼 텐데요. 이지바이오는 일단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자돈 사료, 그러니까 돼지를 할 때 이제 사료 같은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첨가제를 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뭐 콩 가격이 상승했다, 뭐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다의 그런 수혜주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콩 가격, 옥수수 가격 상승의 원인이 지금 돼지의 그렇죠. 그 사육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돈육 업계를 지금 중국 쪽에서 또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금도 쏟으면서 다시금 재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이 커진다면 사료에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사료 첨가제 시장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이지바이오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그러니까 자돈 사료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째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 부분에서 사실 이 시장이 아직까지 뭐랄까요 포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굳건하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 일단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 첨가제 같은 부분에서도 이게 돼지를 이제 할 때 키울 때 촉진하기 위해 성장 촉진하기 네. 위해서 예전에는 항생제를 많이 맞췄는데요. 근데 그 글로벌적으로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횟수를 줄이고 있고 그렇죠. 안 하게 있고 네. 못 하게 하고 요즘에 규제를 하고 있는 뭐- 부분이 있거든요. 뭐 네. 웰빙 트렌드를 하면서 돼지고기도 보면 그쵸. 무항생 돼지고기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생제 투여를 이제 안 하면 그러면서 사료 첨가제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료 밥잘 안에다가 먹여서,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영양제 그렇죠. 먹듯이 이제 뭐 돼지들에게 영양제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쪽 부분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매출액 비중도 보시면 국내 쪽이 일단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쪽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지바이오가 해외에 있는 그 사료 업체들을 자회사로 인수를 해서 그 해외에서 현지에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꽤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베트남도 진출했고요. 그다음 중국 쪽도 지금 수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돼지 사육이 증가를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아까도 보셨지만 그 자회사들, 그 계열사들이 그 팜스토리도 있고요. 그다음 네. 우리손 FNG도 있고 돼지를 직접 키우며 양돈을 하면서 뭐 사료 같은 부분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마니커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니커도 닭도 이지바이오니까 있고, 예. 거의 뭐 수직 계열화가 네. 되어 있는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는 이지바이오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해외 쪽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해외 쪽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네, 그리고 해외 쪽에 이 사료 첨가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품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제품을 등록해서 현지에서 팔 수 있는 것도 등록하는 부분에서의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지금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글로벌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수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요. 이지바이오는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JC 케미컬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중류,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 우리 이제 정부도 지금 바이오 연료 첨가 의무화를 좀 비율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이제 바이오 연료 첨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기조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이제 좀 관심을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소를 발생하는 것도 수소도 이제 생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소 이야기를 할 때도 네. 뭐 계질 수소, 부생 수소 부생수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수소의 종류를 보고 뭐 그레이 수소, 블루, 그다음에 그린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물 자체는 친환경일 수 있지만 그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게 친환경이 아니면 이게 육성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뭐 아까 했지만 에탄올, 바이오 중류가 사실상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팜유가 네. 그렇죠. 생산하기 위해서 농장을 다 불태워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해바라기나 유채씨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이 바이오 디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두들은 이 생산 공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엄청나게 밀도를 조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이게 추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 왜냐하면 이게 좀 더러워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냥 그렇죠. 가구에서 눌러서 네, 그냥 정제할 압착해버리는 건데. 그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조밀조밀하게 생산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약도 엄청나게 많이 뿌려야 되고요. 거기에 화학 비료도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농약과 화학 비료를 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거기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는 친환경이지만 그 친환경을 생산 만들 과정에서. 생산 과정이 토양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게 사실상 토양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말이 많긴 합니다. 이게 맞아요. 친환경이냐 아니냐 말이 많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올 여지는 있다. 그리고 특히
남미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된 부분은 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곡물 가격 상승, 그다음에 바이오 뭐 연료와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됐지만 이게 친환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의 성장성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점수는 저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풀무원 볼 텐데요. 풀무원은 뭐 식품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뭐 국내 쪽에 사실은 음식료 업종들이 뭐 실적적으로 면에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뭐랄까요? 피해를 받았다. 완화가 될 네.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야 뭐 지금 최근에 뭐 급식 같은 부분도 그죠, 안 납품이 되고 안 있죠. 되죠. 네. 그다음에 휴게소 같은 부분도 음식료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데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국내 실적은 조금 막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풀무원은 지금 해외 쪽에 뭐 곡물 가격, 지금 콩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 콩 식품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강조를 드리면 풀무원의 자회사가 지금 미국의 나소야라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두부를 가지고 만든 식료품에서 시장 점유율 75%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풀무원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 내의 지금 식품, 냉동식품들인데요. 원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두부는 대부분 일본 두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쪽의 두부 점유율이 높았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두부가 또 이제 점령을 했나 보네요.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지금 푸드가 뭐 아시안 푸드라고 해서 뭐 일본 쪽 두부도 있지만 최근에 K푸드라고 해서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부를 원 재료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지만 뭐 다른 식료품들도 지금 K푸드로 해서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사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내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그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쪽에 지금 코로나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국내 쪽의 매출 조금 완화가 된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점수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의 점수가 9점, 9점, 8점, 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토픽 종목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개인 이제 좀 투자를 조금 또 서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코덱스 콩 선물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지바이오다 괜찮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토픽은 이지바이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한 5만 원 급등했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구간의 고점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5만 원을 책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이지바이오인데요. 손절 가격은 34,000원,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곡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주식학개론 이제 슬슬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학개론 오늘 시작할 때보다 후반이 조금 더 기운이 좋네요. 코스피 지금 거의 상승 전환 시도해주는 모습까지도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좀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 기운 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